다섯 번째 이야기, 우아한 위선자들. 대학 실업의 권투 경기는 여전했다. 아니, 한층 더 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쿵 데이트. 대학 타이틀전. 그가 대학 실업을 떠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사이 김성준은 태국의 보라싱을 쓰러뜨리고 프로복싱 WBC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에 올랐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매치기 출신의 복서 김성준은 공장 노동자들의 우상이었다. 김성준의 승리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는 그들 모두의 승리였다. 그들에게 김성준의 거침없는 원투 스트레이트는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더럽게 산다고, 깔보고 비웃는 세상을 향해 날리는 통렬한 주먹이었다. 거기다 홍수환에 이어 박찬희까지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다. 박찬희는 그가 대학 실업에 다시 들어간 얼마 뒤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인 멕시코의 복싱 영웅 미구엘 칸토에게 도전한다고 발표했다. 박찬희의 바람을 끊어놓을 듯이 짧고 매서운 훅과 정강석화 같은 펀치, 나비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치고 빠지는 순발력은 대단했다. 여기는 WBC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전이 열리는 대양 실업 특설링입니다. 챔피언은 무적의 작은 탱크, 23전 19선 9KO승 3패 1무, 태국의 네트로이 보라싱, 군복을 입은 반장과 고참들이 개최하는 세계 타이틀전 특설링은 거대한 철문이 닫힌 대양 실업의 어두컴컴한 창고였다. 이재명과 손영공들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네트로이 보라싱이 되기도 하고 미구엘 칸토가 되기도 했다. 홍수환, 박찬희, 김태식, 김성준이 되기도 했다. 이겨도 져도 마음에 상처뿐이 남지 않은 권투 경기를 좋아하는 소년공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손목이 아픈 이재명은 더욱 싫었다. 그가 받은 고입 검정고시 합격증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래도 얻어터지고 브라보 콩값까지 뜯기지 않으려면 상대 소년공의 코피를 터뜨리거나 쓰러뜨려야 했다. 대학 실업 특설링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투견장에서 동료 소년공들과 개처럼 싸웠던 시간은 오랫동안 이재명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높고 육중한 철문을 보면 숨이 막혔다. 회사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관리자와 고참들의 폭력과 강제 권투 경기를 다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이재명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폭력은 사장과 공장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없어질 일이었다. 아니, 홍대리가 마음만 바꿔 먹어도 없어질 일이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소원술이라는 것을 받았다. 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면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적어내지 않았다. 회사가 몰라서 폭력과 강제 권투를 방관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재명도 알았다. 그런데 순진하게도 빠따와 권투 경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적어낸 소년공들이 있었다. 누군가 그걸 적어냈다는 것은 바로 다음날 조회 시간에 확인되었다. 공장의 책임자는 아주 점잖게 말했다. 반장과 고참들은 이유 없이 소년공들을 때리지 말고 동생처럼 돌봐주고, 소년공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잘하면서 상급자들을 형처럼 모시라고 했다. 회사는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고도 했다. 조회가 끝나고 개구리는 홍대리가 현장을 돌며 말없이 반장과 고참들의 어깨를 한 대씩 툭툭 쥐어받고 돌아간 다음 이유 없는 폭행은 바로 사라졌다. 대신 이유 있는 폭행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먼저 반장이 나섰다. 이 개새끼들이 소원술이 쓰라면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안 쓰고 뭐가 어째? 반장이 이유 없이 때렸다? 그래, 이 새끼들아, 이유를 알려줄게. 이건 작업복장 불량, 빠따 세대, 복창하면서 맞는다. 반장이 복장! 하면서 몽둥이를 후려치면 소년공들은 불량! 하면서 세대씩 맞았다. 복장 불량이 아닌 소년공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에는 최고참이 나섰다. 회사에서 점심을 줬으면 좋겠다.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어. 지 할 일들은 안 하고 밥 달라는 소리가 아가리에서 나와? 이 기계 한번 봐, 이 새끼들아! 고참은 손에 낀 하얀 목장갑으로 옆에 있는 기계를 문지른 다음 소년공들 앞으로 내밀었다.
시커먼 것이 당연했다. 청소를 이따위로 하고도 때리지 말라는 소리가, 밥 달라는 소리가 아가리에서 나와? 이유를 알려줬으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맞아. 청소 불량 5대. 고참이 청소하면서 몽둥이를 후려치면 소년공들은 불량하고 복창하면서 5대씩 맞았다. 이재명은 복창 소리가 작다고 한 대 더 맞았다. 2명의 고참이 더 나선 다음에야 빠따는 끝났다. 빠따가 위에서 밑으로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소원 수리에 적어낸 내용이 모두 드러났다. 회사가 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 관리자들이 바란 것은 회사에 대한 감사, 사장에 대한 칭송, 관리자에 대한 칭찬이었다. 소년공의 편인 관리자는 없었다. 소원 수리를 받아본 상급 관리자들은 건방지게 불만을 적어낸 소년공들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상급 관리자들은 소년공들에게 직접 화를 내는 품이 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 교양 있는 높은 분들은 홍 대리에게 일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책했을 것이고, 홍 대리는 현장에 내려와 반장들의 어깨를 한 대씩 툭툭 쥐어박는 것으로 자기 일을 깔끔하게 해냈다. 좀 잘하자! 잘하자. 그렇게 말꼬리를 비트는 홍 대리의 눈빛에는 소년공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반장과 고참들에 대한 분명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소년공들은 곧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직감했다. 높은 분의 품위 있고 인자한 말씀이 홍대리와 반장을 거쳐 소년공들에게 빠따로 귀착되는 과정을 이재명은 숱하게 지켜보았다. 이재명은 직접 때리는 반장과 고참들보다 인자한 척 품위 있게 말하고 뒤로 조지는 상급 관리자들의 위선이 더 싫었다. 공장에서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이재명. 난 집에 얘기 안 했는데 때린 고참이 겁나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빌었어요. 뭐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대요. 문제 삼아봐야 회사에서 나를 때린 고참을 내보내진 않을 거고, 그럼 결국 내가 공장에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걸 아버지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를 직접 때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그런 폭력을 조장하는 회사의 책임자들이잖아요. 내가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자보다 품위 있는 척하면서 우아하게 나쁜 짓 하는 위선자들을 더 싫어하는 것도 그런 경험에 뿌리가 있을 거예요. 공장 다니던 시절에 자신을 때린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냐는 민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지금도 같이 만나는 사람들 있다며 웃었다. 지금도 여전히 직접 때린 사람보다 뒤에서 때리게 만든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는 현정의 질문에도 그럼요 라고 대답했다. 16살 소년공 이재명의 눈에도 그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반장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뻔히 보였다. 물론 그들이 그런 부당한 폭력으로 유지되는 질서를 비호하는 이유를 깨달은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렇게 유지되는 질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아한 위선자들이었다. 우아한 위선자들의 특징은 이중성이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달랐으며 말과 행동이 달랐다. 겉으로는 소년공들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 앞에서는 소년공들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소년공들을 더 많이 때리도록 부추겼다. 앞에서 우아하게 말하고 뒤에서 어떻게 힘없는 소년공들을 멍들게 만드는지 내가 참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재명. 그건 정직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깔보고 능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를 대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현정은 이재명도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심과 다르게 말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재명은 시민들에게 거짓말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한다고 대답했다. 이재명이 가장 쓰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인의 우아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는 민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검토하겠다는 말이에요. 장기적 검토는 생각도 않겠다는 말이고, 긍정적 검토는 생각은 해보겠지만 되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저는 손해가 나더라도 그런 이중적 언어를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검토하고 준비할 일이면 이건 3년이 걸린다. 내 임기 안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 없는 폭력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는 소년공들의 소원 수리는 더 가혹한 이유 있는 메타적으로 돌아와 작업장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소년공들은 어떤 놈이 그런 쓸데없는 걸 적어냈는지 서로 의심하며 눈을 부라렸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재명은 대항 실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다른 공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검정고시학원에서 만난 소년공들은 아무도 자기 공장이 좋게 얘기하지 않았다. 학원의 소년공들은 대항 실업 정도는 세 발의 피라고 했고 서로 자기 공장이 얼마나 더 끔찍한지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메타작이 지나간 다음 다시 현장에 나타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공장을 둘러보는 홍대리를 바라보며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공부해 그와 같은 고졸이 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도 자기는 손대지 않고 반장들을 시켜 남을 때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가며 검정고시 준비를 하던 이재명이 끔찍했던 대항 실업을 그만둔 것은 그가 못 견뎌서가 아니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는 시험 섭섭했다. 시원한 것은 소년공들을 괴롭히던 관리자와 고참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었다. 회사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며 소년공들을 때렸던 반장들도 어깨를 떨어뜨리고 공장문을 나섰다. 섭섭한 것은 이재명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낯선 공장을 기웃거려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공장을 찾아 공단을 돌아다녔다. 공단의 지역 공고판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가 아버지를 만난 곳은 상대원의 시장통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고 있던 쓰레기 더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과일을 주워 먹고 있었다. 그토록 믿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이재명은 어금니를 앙다물고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낸 과일 하나를 이재명에게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부리쳤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어코 썩은 과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시장통의 과일 가게에서 쓰레기 더미에 내다버린 개였다. 반은 멀쩡해 이재명의 눈에는 썩어 들어간 반만 보였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썩지 않은 반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이재명은 썩지 않은 절반을 옷소매로 닦았다. 점심을 걸은 그는 아버지와 나란히 폐지가 잔뜩 실린 리어카에 걸터 앉아 썩은 냄새가 나는 배를 베어 물었다. 공장은 알아봤냐?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공장에 들어가려고요.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제대로 된 공장이라고 들여보낸 공장이 하나도 제대로 된 공장이 아니었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 아버지도 아니라고는 하지 못했다. 공장이 다 그렇지 별 공장이 있냐? 이재명은 고르고 골라 정말 제대로 된 공장에 들어갔다. 오리엔트였다. 성남공단에서 오리엔트는 넘버 3였다. Today is my best day. 새벽에 누군가 그를 깨웠다. 어머니였다.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며 잠든 그를 안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첫 번째 이야기, 젊은 스승. 성남공단의 넘버원은 OPC 전화기를 만드는 동양정밀공업이었다. 최신부와 군대에 전화기를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인 동양정밀공업은 남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다. 넘버2는 전자교환기를 만드는 동양오텔코였다. 동양오텔코는 삼성과 금성, 대우와 함께 국내 전자교환기 제조사사의 하나였다. 동양정밀공업의 계열사인 이 회사 역시 백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웠다. 오리엔트는 백 없는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공장이었다. 시계를 만드는 오리엔트는 종업원이 2,000명도 훨씬 넘는 대공장이었다. 성남공단의 넘버3인 오리엔트에는
이재명이 예상치 못한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입 검정고시 학원에 같이 다녔던 심정훈을 다시 만난 것이다. 이재명은 말할 수 없이 반가웠다. 오리엔트에 먼저 입사한 심정훈도 이재명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야, 너 이름이 멋지다. 심정훈은 이재명의 명찰을 문지르며 웃었다. 이재명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생산부 권영웅이라고 쓰여 있었다. 영웅. 심정훈은 주먹을 치켜들어 보이며 영웅을 맞이하듯이 이재명을 환영해 주었다. 이재명은 심정훈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바라보았다. 생산부 심정훈. 그는 제 이름이었다. 심정훈은 그보다 한 살 위였다.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은 이재명은 5번째 공장인 오리엔트에도 제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권영웅은 이재명보다 나이가 많은 3개 초등학교 친구의 이름이었다. 이재명은 그날부터 심정훈과 단짝이 되어 붙어 다녔다. 시들해졌던 공부 욕심도 되살아났다. 두 소년공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자고 맹세했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졸 자격을 얻어도 공장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그들이었다.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 대학에 가자고, 이 지긋지긋한 공장에서 벗어나자고 두 소년공은 함께 다짐했다. 대입 검정고시 학원에 나란히 등록한 두 소년공은 늘 붙어 다니며 다시 공부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장인 줄 알았던 오리엔트도 공부하려는 소년공들에게 야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장 근무하느라 학원에 가지 못하면 두 소년공은 속이 탔다. 더구나 설날 하루 쉰다고 무급 연장 근무를 시킬 때는 입이 튀어나왔다. 오늘부터 회사에서 구정 때 하루 쉰다고 8일간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한단다. 참말로 치사하다. 그래서 저녁에 1시간씩 일찍 나왔다. 정훈이도 한 번 해줘서 1시간 조퇴해서 나왔다. 이재명 일기 1980년 2월 7일. 회사가 실시한 치사한 무급 연장 근무 때문에 공부에 목말랐던 두 소년공은 조퇴를 선택했다. 눈치도 보이고 일당도 까였다. 그래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공장에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공부하려는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는 더 어려웠다. 오리엔트에서 심정훈을 만난 건 이재명에게 굉장한 행운이었다. 쉬는 시간에 책을 보면 반장과 직장은 물론 동료들도 대놓고 싫어하며 구박했다. 오리엔트에서 그가 처음 배치받은 저석실의 윤직장은 특히 그가 공부하는 걸 아니 꼽게 얘기했다. 시계에 판을 깎고 다듬는 저석실의 책임자인 직장 윤씨는 이재명의 손에 책이 들려있는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다. 형들이 주제에 맞게 놀아 임마. 꿈깨라고 이 자식아. 이재명은 수시로 악담을 퍼 부수며 뒤통수를 후려치는 윤 직장을 피해 도금실 근무를 시원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도금실에서는 틈틈이 책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입사한 심정훈이 도금실에서 일하는 이유도 그래서였다.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기피 부서에 지원하는 이재명의 신청을 회사가 마다할 리 없었다. 심정훈은 도금일실, 이재명은 도금이실에서 일했다. 이재명은 도금실에 감춰둔 책을 보다가 들켜 구박을 받곤 했다. 그래도 작업 속도가 빠르고 분량률이 낮았기 때문에 크게 문책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일을 잘하는 소년공이었다. 나와 재명이는 시계, 시각 표시판에 도장과 도금 작업을 했어요. 이재명 검정고시 친구 심정훈.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물량을 빼놓으면 틈틈이 책을 볼 수 있어서 우린 도금실에 지원했어요. 아세톤, 신나, 도금액 냄새가 지독했지만 우린 거기 틀어박혀서 공부할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재명이는 거기서 후각을 잃게 되었죠. 심정훈은 도금실에서 외운 고등학교 교과서 시를 퇴근길에 이재명과 함께 외우며 다녔다고 회고했다.
공부 때문에 구박당하는 것은 공장보다 집에서 더 심했다. 공장에서 퇴근하고 학원에 다녀와 밤늦게 공부를 하면 아버지가 불을 탁 꺼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불을 꺼버리면 이재명은 마당으로 나갔다. 물통을 엎어놓고 주인집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빌려 간신히 보이는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전기세와 그의 학원비를 너무나 아까워했다. 출근했더니 반장이 괜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다. 꼭 나쁜 놈 같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학원 쉬었다고 학원비 덜 내란다. 즉 깎아내란다. 그러면서 학원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느냐며 눈을 흘긴다. 이재명 일기 1980년 1월 11일. 아버지는 번번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번에도 학원비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이재명은 공부를 그만두려 했다. 학원비도 안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줄 리가 없었다. 어차피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봐야 소용도 없었다. 아예 공부를 집어치우려던 그를 잡아준 것은 김창구 선생이었다. 김창구 선생은 대입 단과학원인 성일학원의 원장이었다. 이재명은 다른 과목은 독학으로도 따라갈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와 수학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등록한 단과학원이 성일학원이었다. 아버지에게 드는 학원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기로 작정한 이재명은 2달을 다닌 학원에 그만 다니겠다고 했다. 김창구 원장은 그를 불러 이유를 물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돈 내지 말고 다녀. 이재명은 자기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김창구 원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창구 원장은 다시 말했다. 그냥 다니라고. 왜요? 왜? 너 공부하고 싶잖아. 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김창구 선생은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동생 재문이도 학원에 그냥 다녀도 좋다고 했다. 성일학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 여럿이라는 걸 이재명은 나중에 알았다. 재명이 넌 공부해야 될 놈이야. 넌 달라. 세상에는 이런 선생님도 있었다. 김창구 선생은 아버지로부터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재명에게 해주었다. 이재명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김창구 선생님이 정말 기뻐했어요. 이재명. 선생님은 내게 영어와 수학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슬프고 힘들 때 김창구 선생님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알게 해주신 분이었죠. 사법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절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잘 될 줄 알았다고, 장하다고. 이재명은 민정현정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가 너무 그립다고 했다. 이재명의 가슴에 남은 최고의 스승인 김창구 선생은 단과학원 원장으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이재명은 악착같이 공부를 할 작정으로 다시 라카실 근무를 자원했다. 도금 작업의 최종 공정을 담당하는 라카실은 이중으로 밀폐된 방진 구역이었다. 도금실처럼 반장이나 직장이 작업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없었다. 그만큼 독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가 지독했다. 이재명은 라카실에서 틈틈이 책을 보며 3개 초등학교 도서실을 떠올렸다. 색 냄새가 가득하던 도서실과 달리 아세톤과 벤젠 냄새만 가득했지만 라카실은 16살 소년공이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천국이었고 유일한 도피처였다. 이재명은 그 지독한 화공약품 냄새 속에서 할당된 작업량을 최고의 속도로 해치우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대입 검정고시는 2달 앞으로 다가왔다.